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튿날 아침 강가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간밤에 내린 폭우도 불어난 강물도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위세등등하던 박만수 형제의 대저택이 그 육중한 기와와 높은 담벼락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분명 마을의 다른 초가집들을 발 아래로 굽어보듯 오만하게 서 있던 거대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집이 있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진흙 구덩이만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불어난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린 구덩이 위로는 집의 잔해로 보이는 나무 조각 몇 개와 어지럽게 떠다니는 물고기 몇 마리만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집이 통째로 사라졌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넋을 잃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간밤의 폭우로 땅이 꺼져 집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박만수 형제의 악행에 분노한 강의 신이 집을 통째로 들어다 강바닥에 처박아 버렸다고 두려움에 떨며 말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들 역시 뾰족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는 더 이상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악독했던 형제의 비극적인 최후를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그 원인을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등살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그들의 집은 그리고 그들의 오만했던 삶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강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불과 하루 전 한 초라한 늙은 뱃사공에게 저질렀던 작은 오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하루 전의 강가 나루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 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강가 나루터. 늙은 뱃사공 하나가 낡은 나룻배에 기대어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강바람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굵은 마디의 손은 평생을 저어온 노처럼 단단했지요. 그는 이 나루터의 주인이자 유일한 뱃사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부터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두 명의 젊은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고을 제1의 악덕지주인 박영감의 아들들 박만수와 박억수 형제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 자들이었지요. 어이 늙은이, 당장 배를 대지 않고 뭘 하는 개냐? 형인 박만수가 마치 자신의 종을 부리듯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강 건너 마을에서 열리는 노름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어나 뱃머리를 돌려 그들을 태웠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형제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낡아빠진 배로 돈을 다 받고 장사를 하는가? 이러다 강 한복판에서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 그러게 말이다. 이 영감 풍기는 냄새부터가 시체 썩는 냄새 같지 않으냐? 껄껄! 노인은 그들의 모욕에도 마치 돌부처처럼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노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강 건너 나루터에 닿자 형제는 무트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노인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 뱃삭슬 요구하자 동생 박억수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뱃삭?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돈을 받으려 드는 것이냐?
이까진 낡은 배 한 번 공짜로 태워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지. 배은망덕한 늙은이 같으니. 박만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노인은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강물에 빠질 뻔했지요. 정 뱃삭시 아까우면 저승에 있는 내 놈의 조상에게나 가서 받아라. 우리는 바쁘니 이만 가보겠다. 형제는 마지막까지 조롱의 말을 퍼붓고는 보란듯이 등을 돌려 노름판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늙은 뱃사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강물처럼 깊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만수 형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강물처럼 모든 것을 그저 흘려보내는 듯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마치 얼음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서늘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하늘은 붉은 피를 뿌려놓은 듯 불길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축축하고 비릿한 물의 냄새, 강 하류에서 불어오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나지막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오늘 밤 강이 크게 울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날씨 예측을 넘어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뱃머리를 돌려 자신의 나루터가 있는 강 이편으로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젓는 동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느리고 규칙적이었지만 배가 물을 가르는 소리는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섭게 들렸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한 그는 배를 무트로 끌어올려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듯 자신의 낡은 삿갓을 고쳐 쓰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조롱박을 풀어 그 안에 든 마지막 남은 탁주 한 모금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캬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늙은 뱃사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과거의 자신, 탐관오리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던 전설적인 의적두목, 비영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나루터 바로 옆 작은 주막의 문이 열리더니 주모인 월이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월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늙은 뱃사공을 음침하다며 피할 때도 유일하게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지요. 어르신, 이리 들어와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지요. 월이는 이미 장터 사람들을 통해 박만수 형제가 노인에게 저지른 무례한 짓을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지친 어깨와 쓸쓸한 뒷모습이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월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양 마시고 어서요. 제가 오늘 장사가 잘 되어 어르신께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녀는 거의 방황제로 노인의 팔을 이끌어 주막 안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노인의 앞에 놓였습니다. 변변한 고기 한 점 없었지만 구수한 국물과 넉넉하게 담긴 밥은 허기진 노인의 속을 덮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쁜 놈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 마시지요. 저런 인간들은 분명 제 명에 못 죽을 겁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말이지요. 월이는 국밥을 떠먹는 노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국밥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 전 월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필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아이의 곁을 꼭 지키고 있도록 하시오. 알겠소? 월이는 그의 뜬금없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하여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월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의 경고는 그녀의 작은 선의에 대한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보답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노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등짐을 내렸습니다. 등짐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함께 검은 천에 소중하게 쌓인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그가 천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흑요석처럼 검고 날카롭게 빛나는 한 자루의 단도였습니다. 비영이라는 두 글자가 칼자루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과거이자 분신이었습니다. 그는 흑영도를 허리춤에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요. 그는 마치 어둠의 일부라도 된 것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강가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로 올랐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아주 오래전 그가 옛 동료들과 헤어지며 약속의 증표로 쌓아두었던 작은 돌무더기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날이 온다면 이 봉화에 불을 피우겠다. 불을 보는 자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곳으로 모여라.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가 과연 남아있을까?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부싯돌을 꺼내 마른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불씨는 순식간에 봉화대로 옮겨 붙었고 붉은 불기둥이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거대한 신호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전설을 깨우는 불꽃이었습니다. 흩어졌던 그림자들을 다시 한번 정의의 이름 아래 불러 모으는 비영의 귀환을 알리는 봉화였습니다. 불꽃은 밤바람을 타고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피워 올린 봉화의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고 선명했습니다. 그 불빛은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옛 비영의 동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봉화를 본 것은 강 건너 마을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던 쇠돌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요. 창밖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빛을 본 순간 그의 굼뜨던 눈빛이 순간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 없이 벽에 걸어두었던 거대한 쇠망치를 집어들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갯마루 너머에서 야경을 하던 전직 산적 출신 산 역시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씩 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웃더니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하며 자신의 육중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행수로 신분을 바꾸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칠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본 그는 순간 모든 표정을 지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기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신복에게 상단의 모든 인력과 자재를 동원하라는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부로 살아가던 자, 짐꾼으로 살아가던 자, 심지어는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던 자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봉화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비영이라는 이름 아래 부패한 세상을 향해 칼을 들었던 잠든 늑대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가의 작은 나루터에는 어둠의 장막을 뚫고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 대신 쟁기와 쇠망치, 밧줄과 삽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수십 년 전과 똑같은 뜨거운 의리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봉화가 피어오른 언덕 아래 그들의 두목, 비영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모인 옛 동료들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곧 자신들을 다시 불러 모은 두목, 비영에게로 향했지요.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기세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찾아온 동료들에게 박만수 형제의 악행과 자신이 당했던 모욕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상천외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저 오만한 놈들을 벌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복수일 뿐. 나는 저놈들에게 자신들이 딛고 선 세상 자체가 하룻밤 만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공포를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 건너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박만수 형제의 거대한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저놈들의 짚을 통째로 옮겨버릴 것이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이 강이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의 계획을 들은 동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통째로 옮기다니.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마치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일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두목의 눈빛에 담긴 확신을 보고 그의 계획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영 시절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을 몇 번이고 성공시켜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목님, 저희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칠성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동료들도 모두 명을 내려주십시오. 라며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의 흐름과 땅의 지질,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완벽한 작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좋다. 지금부터 내 명을 따르라. 오늘 밤 우리는 이 강을 심판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거대한 작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작전은 2개의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는 강의 흐름을 바꾸는 임무를 맡았지요. 그들의 목표는 강 상류에 있는 낡고 오래된 둑이었습니다. 그 둑은 본래 박만수 형제의 집 쪽으로 흐르던 작은 물줄기를 막고 농경지로 물을 대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이끄는 첫 번째 조는 그가 상단에서 동원한 수백 개의 텅 빈 쌀가마니와 질긴 밧줄, 그리고 수많은 나무 널빤지를 이용해 밤의 어둠을 틈타 강의 본류 한가운데에 임시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의 흐름과 압력을 정확히 계산하여 강물이 둑 쪽으로 더욱 거세게 쏠리도록 물의 방향을 교묘하게 비틀었지요. 동시에 대장장이 쇠돌이 이끄는 다른 대원들은 낡은 둑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쇠정과 망치를 이용해
둑의 기반이 되는 바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둑의 내부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탐관오리의 비밀 금고를 담벼락 하나 허물지 않고 통째로 뜯어냈던 조선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낡은 둑 하나를 허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둑의 균열이 간 곳에 굵은 밧줄 수십 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의 반대편 끝은 강 건너편의 거대한 나무에 단단히 묶어두었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밧줄을 당겨 둑을 무너뜨리고 성난 강물을 박만수 형제의 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조가 강의 흐름을 바꾸는 동안 노인이 직접 이끄는 두 번째 조는 더욱 위험하고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박만수 형제 저택의 집안 자체를 거대한 함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더지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저택의 담벼락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광부 출신이었던 대원들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거미줄처럼 복잡한 땅굴을 저택의 집안 바로 아래까지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땅굴이 완성되자 그들은 더욱 대담한 작업을 벌였습니다. 바로 저택을 떠받치고 있는 땅의 흙을 조금씩 파내어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하중을 정확히 계산하여 집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기둥과 주춧돌 아랫부분의 흙을 정교하게 파내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저택의 집안은 이제 마치 벌집처럼 속이 텅 빈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그들은 강가에서부터 이어지는 비밀 수로를 파서 텅 비어버린 집안 아래 공간으로 강물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스며들며 남은 흙들을 녹이고 집안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저택은 단단한 땅 위가 아닌 얇은 흙 껍질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 모래성과도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단 하룻밤 사이에 저택 안에서 잠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인과 그의 동료들이 가진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치밀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도움이 더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둑을 무너뜨리고 약해진 집안을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거세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강이 본류를 막아 어느 정도 수위를 높여놓았지만 거대한 저택을 통째로 삼켜버리기에는 역부족일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기이하게도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밤 강이 울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축축한 바람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이윽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행을 심판하려는 하늘의 분노였을까요? 노인과 그의 동료들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이것이 하늘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폭우는 그들의 계획에 마지막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은 그들이 임시로 쌓아놓은 댐을 금방이라도 터뜨릴 듯 맹렬한 기세로 낡은 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물은 바뀐 물길을 따라 박만수 형제의 저택 주변 땅으로 새우며들며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집안을
더욱 질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언덕 위에서 맹렬하게 불어나는 강물과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인의 신호가 떨어지자 강 건너편 나무에 숨어있던 대원들이 두 개 연결된 수십 개의 밧줄을 일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그들의 우렁찬 기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고 외부에서는 성난 강물이 맹렬하게 압박하고 있던 낡은 둑은 그들의 마지막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콱콱광! 둑은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마치 성난 용처럼 포효하며 새롭게 열린 물길을 따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물길의 끝은 바로 박만수 형제의 저택이었습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노름판에서 돌아와 늦은 잠에 빠져 있던 박만수 형제는 갑작스러운 집의 흔들림에 잠을 깼습니다. 지진이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집의 집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강물이 저택의 기반을 덮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쿠르르르릉. 땅이 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모래성처럼 자신 아래에 만들어진 거대한 진을 구덩이 속으로 통째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집 안에서 잠자던 형제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기울어지는 집과 함께 차가운 진흙과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기와지붕이 먼저 진흙 속으로 처박혔고 이어서 육중한 기둥과 벽들이 마치 종이 상자처럼 찌그러지며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진흙 구덩이와 그 위를 소용돌이치며 채우는 흙탕물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박만수 형제의 저택이 진흙 구덩이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자연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둑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강물과 폭우로 인해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거대한 웅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맴돌며 집에 마지막 남은 흔적들마저 깊은 진흙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와집도,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던 사람도, 심지어는 집이 무너져 내리며 만들었던 거대한 구덩이조차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다는 듯 간밤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여 만들어진 축축한 진흙벌과 무릉덩이만이 드넓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언덕 위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이나 파괴가 아닌 소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만수 형제의 존재 자체를 이 땅의 지도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쌓았던 임시댐은 불어난 강물에 자연스럽게 떠내려가 버렸고 땅속에 팠던 땅굴은 무너진 토사에 묻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노인의 동료들은 모두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벌어졌던 거대한 복수극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되어 깊은 강물과 진흙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가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박만수 형제네 집에서 일하던 한 머슴이 큰일 났어요. 집이 사라졌어요. 라며 넋이 나간 채로 장터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밤에 휴가를 얻어 잠시 자기 집에 다녀오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복에 집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높고 으리으리했던 박만수 형제의 저택이 있던 자리가 거대한 진흙벌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구름처럼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저 입을 떡 벌리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곧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강가 집안이 약해져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집이 통째로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이지요. 포졸들은 서둘러 천재지변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박만수 형제의 등살에 시달려왔기에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으며 온종일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만수 형제가 하도 악행을 저질러 옥황상제가 벼락을 내려 집을 통째로 지하로 처박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집터가 본래 이무기가 살던 굴이었는데 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굴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도 했지요.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악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진 집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유일하게 진실의 편린을 엿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주막 과부 월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노인의 의미심장한 경고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지요. 오늘 밤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밤이 깊어지고 밖에서 폭우와 천둥이 몰아칠 때 그녀는 창문 틈으로 무언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횃불 하나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상류 쪽으로 무언가를 옮기기도 하고 땅에 무언가를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둠의 군대가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새벽녘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박만수 형제의 저택 쪽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늙은 뱃사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녀는 나루터로 나가보았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낡은 나룻배 위에서 묵묵히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간밤의 폭풍우를 뚫고 거대한 심판을 내린 자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그에게 다가가 어르신,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하고 안부를 물을 뿐이었지요.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강물 소리가 요란해서 잠을 좀 설쳤소 하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이는 그 대답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온정을 베풀어준 늙은이에 대한 그녀만의 의리이자 보답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형식적인 조사를 위해 관아의 포졸 2명이 나루터로 늙은 뱃사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노인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탐문을 나온 것이었지요. 영감. 포졸 중 하나가
거만한 태도로 노인을 불렀습니다. 며칠 전 밤 박만수 형제의 집이 사라졌을 때 혹시 무언가 이상한 것이나 수상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소. 노인은 하던 그물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는 법이니 본 것이 없소. 하지만 그날 밤 유독 비바람이 거세고 천둥이 쳤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오. 그제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마치 귀찮은 날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강가에 평생을 살았소. 비바람 소리, 천둥 소리는 이 늙은이에게는 자장가나 다름없지. 헌데 그날 밤 강물 우는 소리가 유독 서럽게 들리기는 하더군. 강물 우는 소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노인은 낡은 나룻배에 노를 잡고 강 한복판으로 천천히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등진 차에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강물은 수천 년을 여기서 흐르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자,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자, 오만한 자. 강물은 그런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제품으로 모두 데려가지요. 그는 멀어져 가며 마지막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마 그 형제들도 강물이 데려갔을 겁니다. 그의 말은 그저 늙은 뱃사공에 미신 섞인 푸념처럼 들렸지만 포졸들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박만수 형제가 사라진 사건은 천재지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제는 아득한 전설이 되어버린 한 의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네, 비영이라고 들어봤는가? 주막에 모여 앉은 사내들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수십 년 전 홀연히 나타나 탐관오리의 재물만을 털어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그 전설 속의 의적 말인가? 바로 그 일세. 듣자 하니 그 비영과 그의 동료들은 단순히 도둑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흐름을 읽고 물길을 바꾸는 신묘한 재주까지 가졌었다더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 하나를 하룻밤 만에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있었다지 뭔가. 설마 이번 일이 그 비영의 소행이란 말인가? 쉿, 조용히 하게.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박만수 형제가 사라진 그날 밤, 강 건너 마을에서 아주 오래된 봉화가 타오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더군. 그리고 그날 밤 유독 낯선 외지인들이 이 마을을 많이 다녀갔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 붙어 어느새 하나의 거대한 영웅담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의적 비영이 수십 년 만에 돌아와 악독한 박만수 형제를 심판했다. 는 이야기는 박만수 형제의 악행에 시달려왔던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준 보이지 않는 영웅의 존재에 열광했습니다. 아이들은 비영 놀이를 하며 골목을 뛰어다녔고 이야기꾼들은 그의 활약상을 각색하여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전설의 영웅이 바로 자신들의 곁에서 매일같이 묵묵히 노를 젓는 저 초라한 늙은 뱃사공일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만수 형제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지자 강가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사람도 부당한 빚에 쪼들려 야반 도주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장터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늙은 뱃사공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음침하고 가난한 늙은이로 여기며 피하기 급급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서면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존댓말을 쓰게 되었지요. 그들이 비영의 전설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배를 탈 때마다 꼬박꼬박 뱃삭수를 냈습니다. 아니, 뱃삭보다 훨씬 더 두둑한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르신, 약소하지만 뱃삭시오. 어르신 덕분에 요즘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잡니다. 늘 강령하십시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주는 돈을 묵묵히 받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낡은 배 위에는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놓은 잘 익은 과일과 따끈한 떡이 하루도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밤, 노인의 움막으로 칠성을 비롯한 옛 동료 몇몇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목과의 마지막 술잔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었지요. 작은 화투불 앞에 둘러앉아 그들은 말없이 탁주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과 의리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목님, 이제 저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칠성이 먼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이 강이 울고 세상이 저희를 필요로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두목님께서 부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먼저 달려와 두목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충심의 맹세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들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고맙다.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뜬 눈으로 자신들의 젊었던 시절과 비영으로 살았던 영광의 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상인으로, 농부로, 대장장이로 돌아가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정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옛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나루터에 다시 혼자 남게 된 노인은 왠지 모를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길었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듯 했지요.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분노와 목적의식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길 잃은 늙은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막 과부 월이가 소반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과 몇 가지의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요. 어르신,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러실수록 더 드셔야지요. 월이는 그의 곁에 소반을 내려놓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제 저희 모자는 아무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돌아보며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르신은 충분히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월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노인의 텅 빈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월이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밥알의 단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속죄의 여정이 마침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조용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늙은 뱃사공의 삶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면 나루터에 나와 낡은 나룻바에 노를 저었고 해가 지면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막 과부 워리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매일같이 그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에 사람의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과묵한 노인의 깊은 눈 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저 강에는 결코 잠들지 않는 정의롭고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늙은 뱃사공은 강물처럼 조용히 세상과의 인연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집어삼킨 악덕 형제 이야기와 돌아온 의적 비영의 전설은 강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거쳐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도 그 강을 건너며 묵묵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강은 말이 없지만 그 깊은 물속 어딘가에 세상을 향한 서슬, 퍼런 정의와 한 사내의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영원히 흘러가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